제58회 마초가 군사를 일으켜 원한을 풀고 조조는 수염을 베고 전포를 벗고 도망가다. 이때 말을 낸 사람은 치서시 여사 진군이니 자는 장문이다. 조조가 물었다. 진 장문이 어떤 좋은 계책을 가지고 계시오? 지금 유비와 손건이 서로 입술과 이의 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유비가 서천을 취하려 하거든 승상께서는 상장들에게 명하셔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합비에 있는 군사와 합세하여 강남을 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건은 반드시 유비에게 구원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생각이 서천에 있어 필시 손건을 구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 없고 보면 손건은 형세가 곤해져서 강동 땅은 반드시 승상께로 돌아오고 말 것이오. 강동만 얻으시고 보면 형주는 한번 북을 쳐서 평정하실 수 있을 것이니 형주를 평정하신 다음에 서서히 서천을 도모하시면 천하는 정해질 것입니다. 장문의 말이 바로 내 뜻과 같소. 조조는 즉시 대병 30만 명을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합비의 장유로 하여금 양초를 준비해서 뒤를 대기했다. 이때 세작이 이것을 탐지해 재빨리 손권에게 보냈다. 손권은 곧 장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장소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사람을 노자경에게 보내셔서 능히 형주로 그를 띄우고 현덕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조조를 막자고 이르게 하십시오. 자경은 현덕에게 은혜를 베푼 바 있으니 현덕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요. 또한 제가 이미 동호의 사위가 되었으니 의리로 보더라도 마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현덕만 와서 도와준다면 강남은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손권은 그 말을 조차 곧 사람을 노숙에게 보내서 현덕에게 구원을 청하게 했다. 노숙은 명을 받고 그 즉시 글을 써서 사람을 시켜 현덕에게 전하도록 했다. 현덕은 글을 보자 사자를 객사에 머무르게 하고 사람을 남군으로 보내서 공명을 청해오게 했다. 공명이 형주에 이르자 현덕이 노숙에 글을 내주었다. 글을 보고 공명은 강남 군사도 움직일 것 없고 형주 병마도 동할 것 없이 조조로 하여금 동남을 어찌하지 못하게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노숙에게 베개를 높이 베고 아무 염려 마십시오. 만약에 북쪽 군사가 침범해 온다면 황숙계 저들을 물리칠 계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서를 써서 사자에게 내주었다. 사자가 돌아가자 현덕은 공명에게 물었다. 이번에 조조가 30만 대군을 일으켜 합비 군사와 연합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데 선생은 어떤 묘기가 있으시기에 그를 물리치겠다고 하십니까? 조조가 늘 근심하고 있는 것이 서량 군사입니다. 이번에 조조가 마등을 죽였기에 그의 아들 마초가 서량 군사를 통솔하게 되고 필시 조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곧 그를 보내셔서 그와 맺으십시오. 그래서 마초를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관으로 들어가게만 하시면 조조가 어느 겨를에 강남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공명의 말을 듣고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글을 써서 신복에게 주고 서량으로 가서 전하게 했다. 한편 서량에서 마초는 어느 날 밤 자기가 눈 쌓인 벌판에 누워 있는데 난데없이 호랑이 떼가 달려들어 무는 꿈을 꾸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마음에 의혹이 들어서 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니 장하의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한다. 그 꿈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모두 보니 그는 마초의 신복인 교위로 성은 방이요 이름은 덕이요 자는 영명이란 사람이다. 마초가 그래 영명의 소견은 어떻소? 하고 방덕에게 물었다. 눈 쌓인 벌판에서 호랑이를 만났으니 몽조가 아주 흉합니다. 혹시 노장군께서 허창에 가셨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것이나 아닐는지요?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땅에 엎드려 울면서 고한다. 숙부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다 죽었습니다. 마초가 눈을 들어보니 곧 마대다. 마초가 놀라서 어찌된 것인지 연고를 물으니 마대는 숙부님이 시랑 황규와 짜고 조조를 죽이려 하시다가 불행히 일이 누설되어 모두 저자에서 참을 당하시고 두 아우도 역시 죽었는데 저만 객상 차림을 하고 빠져나와서 밤도와 도망쳐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마초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리며 땅에 쓰러져 버렸다. 장수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자 마초는 이를 갈며 조조의 통분에 맞이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고하되 형주 유황숙에게서 사람이 그를 가지고 왔다 한다. 마초가 받아서 뜯어보니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한실이 불행하며 조조 도적이 권세를 희롱하여 임금을 속이고 백성들을 해침으로 유비가 전일에 선장과 함께 밀조를 받고 이 도적을 주멸하기로 맹세했던 바라. 이제 선장께서 조조 손에 해를 입으시니 이는 장군께 있어서 천지를 함께 떠이지 못하며 일어를 함께하지 못할 원수라. 만일에 장군이 능히 서량 병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오른쪽을 치신다면 유비는 마땅히 형양의 무리를 틀어서 조조의 앞을 막을 것이요. 이리하면 가히 역적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고 가히 간사한 무리를 멸할 수 있으며 가히 원수를 갚을 수 있고 가히 한시를 일으킬 수 있으리다. 글로써 말씀을 다하지 못하며 회답을 기다리나이다. 마초는 보고 나자 눈물을 뿌리며 회답을 써서 먼저 사자에게 주어 돌아가게 하고 그 뒤에 곧 잇따라 서량 병마를 일으켰다. 바야흐로 떠나려 할 때 뜻밖에도 서량 태수 한수가 사람을 보내서 마초더러 오라 한다. 마초가 한수의 부중으로 가니 조조에게서 온 편지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만약 마초를 사로잡아서 허도로 올려보내면 그대를 봉해서 서량후로 삼으리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보고 나자 마초는 그대로 땅에 배복했다. 부디 숙부께서는 저희 형제 두 사람을 묶어서 허창에 보내시고 화를 더십시오. 한수는 곧 그를 붙들어 일으켰다. 내가 자네 부친과 형제의 의를 맺은 터에 어찌 자네를 해친단 말인가. 자네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내가 마땅히 도와주겠네. 마초는 절을 하여 살해했다. 한수는 곧 조조에게서 온 사자를 끌어내 목을 베고 자기 수하의 팔부 군마를 전구하여 함께 나가기로 했다. 팔부란 곧 후선, 정은, 이감, 장횡, 양흥, 성의, 마완, 양추라. 이 8 장수가 한수를 따라서 마초 수하의 방덕, 마대와 함께 20만 대병을 일으켜서 장안을 향해 쳐들어갔다. 장안 군수 종효는 나는 듯이 조조에게 급보를 올리는 한편 적을 막으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가 들의 진을 벌였다. 바라보니 서량주 선봉 마대가 군사 15,000명을 거느리고 산과 들을 까맣게 덮고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 종효는 말에 올라 싸움에 나갔다. 마대가 한 자루 보도를 들고 나왔다. 두 장수는 곧 칼을 넣어올렸다. 그러나 종효는 싸우지도 못하고 크게 패해서 달아났다. 마대가 칼을 휘두르며 뒤를 쫓는데 이때 마초와 한수가 대군을 거느리고 일제에 이르러 장안을 에워싸 버렸다. 종효는 성 위로 올라가서 지켰다. 장안은 원래 서한 시절의 도읍이었다. 성곽이 견고하며 참호가 험하고 깊어서 쉽사리 깨뜨릴 수 없었다. 열흘을 두고 에워싸고 쳤건만 끝내 성을 깨뜨리지 못했다. 이에 방덕이 나서서 장안성 안은 토질이 나쁘고 물은 짜서 먹기가 어려운 데다가 뗄나무도 없습니다. 열흘이나 두고 성을 에워쌌으니 군사나 백성이나 다들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군사를 거두고 이러이러하게 하면 장안을 쉽사리 수중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계책을 올려서 마초는 그 계책이 참 묘하오 하고 즉시 영자기를 각보로 돌려서 모조리 퇴군하게 하고
마초 본인은 친히 뒤를 끊기로 했다. 각부의 군마는 점차로 물러갔다. 종효가 이튿날 성에 올라서 보니 군사들이 다 물러가고 없다. 그러나 혹시 무슨 계책이나 아닐까 해서 사람을 내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과연 멀리 가 버렸다고 한다. 그제야 그는 마음을 놓고 군사와 백성들에게 성에서 나가 나무를 하고 물 깃는 것을 허락하며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드나들게 했다. 닷새째 되는 날에 마초의 군사가 또 온다는 보고가 있어 군사와 백성들이 서로 앞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종효는 다시 전과 같이 성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켰다. 이때 종효의 아우 종진이 서문을 파수하고 있는데 삼경이 거의 되었을까 해서 성 안에 불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종진이 급히 불을 끌어오는데 성 주변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말을 달려나오며 방덕이 예에 있다 하고 큰 소리로 호통쳤다. 종진은 미처 손도 놀려보지 못하고 방덕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방덕은 그 수하 군교들을 어지러이 쳐서 쫓아버린 다음에 성문을 활짝 열고 마초와 한수의 군마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종효는 성을 버리고 동문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마초와 한수는 성질을 얻어 삼군의 상을 내렸다. 종효는 물러가서 동관을 지키며 조조에게 급보를 올렸다. 장안을 잃은 것을 알자 조조는 감히 다시 남정할 일을 의논하지 못하고 조홍과 서왕을 불러서 분부했다. 너희들은 먼저 만인마를 거느리고 가서 종효 대신 동관을 굳게 지키도록 하되 만일 10일 이내에 관을 잃으면 참을 것이요 10일이 넘는 건 너희가 아랑곳할 바 아니다. 뒤따라 내가 대군을 동설하여 곧 가겠다. 두 사람은 창령을 받자 즉시 밤도와 떠났는데 이때 조인이 조조에게 간했다. 종의 성미가 급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나와 함께 양초를 호송해 곧 뒤따라 저봉하자꾸나. 한편 조홍은 서왕과 함께 동관에 이르자 종효 대신 관을 굳게 지키며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관의 아래에 와서 조조 3대를 헐뜯고 욕을 퍼붓는 통에 그만 발끈 놓은 조홍이 한바탕 싸워보자고 군사를 이끌고 관에서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서왕이 간했다. 이것은 마초가 장군을 격동시켜 꿰어내자는 것이니 절대로 나가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오시면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으실 것임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합시다. 마초 군사는 밤낮으로 번갈아가며 차례로 와서 욕했다. 조홍은 그때마다 나가서 싸우려고만 했다. 서왕은 한사코 이를 막아 못하게 했다. 아홉째 날이 되어 관 위에서 보고 있으려니까 서량 군사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관 앞 풀밭에 앉았는데 태반은 몸들이 고단한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조홍은 즉시 말을 끌어오라고 해서 타고 삼천군을 거느리고 관 아래로 지쳐나갔다. 서량 군사들이 말을 버려둔 채 창들을 내던지고 달아났다. 조홍은 그대로 그 뒤를 쫓았다. 이때 서왕은 마침 관 위에서 양초를 점검하고 있다가 조홍이 관에서 내려가 싸운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 급히 군사를 이끌고 그 뒤에 곧 잇따라 쫓아나가며 조홍더러 빨리 돌아오라고 크게 외쳤다. 바로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마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조홍과 서왕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려는데 북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며 산 뒤로부터 양군이 길을 막고 내다르니 좌편은 마초요 우편은 방덕이다. 한바탕 혼전하다가 조홍은 끝끝내 당해내지 못해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겹겹이 둘린 포위를 뚫고 나와 관으로 도망쳐 들어왔지만 서량 병사가 바로 뒤를 쫓아 들어오므로 관을 버리고 달아났다. 방덕은 그 뒤를 바싹 쫓아서 동관을 지났다. 그러나 마침 조인의 군마가 들이닥쳐 조홍 등 그 수하의 군사들을 구했다. 마초도 방덕을 저붕해서 관으로 올라갔다. 조홍이 동관을 잃고 말을 달려 조조에게 갔다. 내가 너에게
열흘 기한을 주었는데 어째서 아흘에 만에 동관을 잃었단 말이냐. 서량 군사가 백방으로 욕을 했고 또 저들이 느른해하는 꼴을 보고 기회를 놓칠세라 지러나갔던 것이 뜻밖에도 적의 간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서왕을 돌아보고 물었다. 조홍이 나이 어리고 성미가 급하니 서왕 그대가 이를 알아서 해야 옳지 않으냐. 제가 여러 번 간했으나 듣지를 않았나이다. 오늘 일로 말씀하면 제가 관 위에서 군량 실은 수레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알았을 때는 조 장군이 관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그리하여 혹 실수가 있을까 염려해 황망히 뒤를 쫓아갔으나 이미 적의 간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조는 대로하여 조홍을 내다가 참아라고 호령했다. 여러 관원이 그의 목숨을 빌었다. 조홍은 황궁해하며 물러갔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동관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조인이 우선 방책부터 세운 다음에 관을 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서 조조는 곧 영을 내려 나무를 찍어다 방책을 둘러친 다음 영체 셋을 세워 왼편 체에는 조인을 들게 하고 오른편 체에는 하우연을 들게 하고 조조 본인은 가운데 체에 들었다. 그 이튿날 조조는 새 영체의 대소 장교들을 거느리고 관 앞으로 지쳐나갔다가 마침 길 가운데서 서량 군마를 만났다. 양편에서 각각 진을 쳤다. 조조가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서량 군사들이 사람마다 용맹하고 개개가 영웅이라. 다시 마초를 바라보니 얼굴은 분을 바른 듯 희고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 붉고 허리는 가늘며 어깨는 쩍 벌어지고 소리는 웅장하고 힘이 장사다. 백포은계로 손에 창창을 잡고 말에 올라 진전에 나와 섰는데 위쪽에는 방덕이요 아래쪽에는 마대다. 조조는 속으로 은근히 칭찬하며 말을 앞으로 내어 마초에게 한마디 했다. 너는 한조 명장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배반하느냐. 마초는 이를 갈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놈 조조 역저가! 그대가 임금을 속이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고 또 우리 부친과 내 아우들을 해쳤으니 곧 불구대천의 원수라. 내 마땅히 그대를 사로잡아 내 놈의 고기를 씹고야 말겠다. 꾸짖기를 마치자 곧 창을 꼬나잡고 조조를 향해서 지쳐 들어가니 조조의 등 뒤에서 우금이 내달아 그를 맞아 싸웠다. 그러나 서로 어울려서 싸우기를 팔구합에 우금이 패에서 달아나고 장압이 나와서 싸우기를 20합에 패에서 달아나고 이번에는 이통이 나와서 그를 맞았다. 마초는 위험을 떨쳐서 그와 싸워 수압 사이에 이통을 한 창에 찔러서 말 아래 거꾸로 들인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창을 번쩍 들어 한 번 부르니 서량 군사가 일제히 지쳐나왔다. 조조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서량 군사의 형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좌우 장수들이 모두 막아내지 못하는데 이때 마초, 방덕, 마대가 100여 길을 이끌고 바로 중군으로 뛰어들어와서 조조를 잡으려 들었다. 조조는 난군 속에서 서량 군사들이 홍포를 입은 것이 조조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급히 홍포를 벗었는데 다시 수염 긴 놈이 조조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당황해서 차고 있던 칼을 빼 수염을 잘라버렸다. 군사들 가운데 조조가 수염 자른 것을 마초에게 고한 자가 있어서 마초는 곧 사람을 시켜서 수염 짧은 놈이 조조다 하고 외치게 하니 조조는 듣고 즉시 깃발을 찢어서 목에 싸매고 달아났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동관에서 싸움에 지고 날 살려라 달아날지 맹덕은 황급해서 비단전포 벗었구나. 얼마나 혼이 나면 수염까지 잘랐을꼬. 마초의 명성이 하늘만치 높았어라. 조조가 한창 달아나는 중에 누가 뒤쫓아와서 돌아보니 바로 마초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때 좌우에 따르던 장교들은 마초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각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치느라 조조를 돌보는 자가 없었다. 조조는 도망치지 마라! 마초가 크게 외치는 통에 조조는 그만 혼이 허공에 떠서
채찍을 땅에 떨어뜨린 채로 도망쳤다. 마초는 그 뒤를 쫓아 바짝 다가들다가 그의 등을 겨누고 창을 내찔렀다. 그러나 이때 마침 조조가 나무를 도는 바람에 창은 그만 나무를 찌르고 말았다. 마초가 나무에 박힌 창끝을 급히 잡아 빼는 사이에 조조는 벌써 멀리 달아났다. 마초가 말을 달려 다시 그 뒤를 쫓는데 산언덕 아래로부터 웬 장수 하나가 "우리 주공을 해치지 마라! 조홍이 얘 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칼을 내두르자 말을 달려나와서 마초를 막았다. 그 바람에 조조는 몸을 빼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홍은 마초와 어울려 싸웠다. 그러나 40~50합에 이르러 점점 칼 쓰는 법이 어지러워지고 기력이 줄어드는데 마침 하우연이 수십 길을 거느리고 쫓아왔다. 마초가 자기는 혼자라 아무래도 불리할 것을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니 하우연도 그 뒤를 쫓으려 하지 않았다. 조조가 영체로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조인이 죽기로 방책을 지키고 있어서 의외로 군사를 많이 잃지는 않았다. 조조는 장중으로 들어와서 "내가 만약 조홍을 죽여버렸더라면 오늘 영락없이 마초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는 조홍을 불러서 상금을 후히 내리고 패군을 수습하여 방책을 굳게 지켜 대비를 어미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초는 매일 군사를 거느리고 영체 앞에 와서 욕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조조는 영을 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라 하고 함부로 동하는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했다. 여러 장수가 조조에게 "서량병이 모두 긴 창을 쓰니 우리는 국무수들을 뽑아서 대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조조는 "싸우고 안 싸우는 것이 모두 내게 있지 적에게 있지 않소. 적이 비록 긴 창을 가졌기로 함부로 찌르지는 못할 것이니 제공은 그저 대비만 어미하고 보고들 있으시오. 그러면 적들은 절로 물러가리라" 하고 말할 뿐이다. 장수들은 서로 돌아보며 수군거렸다. 승상께서 전에는 싸움에 남보다 앞서 나섰었는데 이번에 마초한테 패하시고는 왜 이처럼 기가 꺾이셨나?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자 세작이 고한다. "마초가 신병 10,000명을 데려다 싸움을 돕겠는데 강인 불악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조조가 듣고 대단히 기뻐해서 장수들이 물었다. "마초가 군사를 더 데려왔는데 승상께서는 도리어 기뻐하시니 그것은 웬 까닭입니까?" "내가 이긴 뒤에 이야기를 하겠소." 조조가 다만 이렇게 대답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다시 고하는데 관에 또 군사가 더 왔다고 한다. 조조가 듣고 또 대단히 기뻐하며 장중에 연석을 배설해 놓고 경하한다. 장수들이 모두 가만히 웃자 조조는 그들에게 물었다. "제공은 내가 마초를 깨뜨릴 기회가 없는 것에 그저 웃는 모양인데 그럼 공들에게는 어떤 좋은 계책이 있어?" 서왕이 나와서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에 계시며 적도 또한 전군이 관 위에 주둔하고 있으니 예서부터 하서 쪽으로는 빛이 준비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군사를 보내서 몰래 포판진을 건너 먼저 적이 돌아갈 길을 끊어놓은 다음에 승상께서 위와 북쪽으로 나가서 치시면 적이 서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그 형세가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공명의 말이 바로 내 뜻과 같소." 조조는 즉시 서왕을 시켜서 정예병 4,000명을 거느리고 주령과 함께 위와 서쪽으로 가서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가 위와를 건너가길 기다려서 동시에 치게 했다. 서왕과 주령이 명을 받고 먼저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떠났다. 그 뒤에 조조는 영을 내려 먼저 조홍으로 하여금 포판진에 가서 선척과 뗏목을 준비하게 하고 조이는 남아서 영체를 지키게 하며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위아를 건너기로 했다. 세작이 이것을 알아다가 마초에게 고해서 마초가 한 수를 보고 조조가 동건을 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배와 뗏목을 준비하여 위와 북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걸 보니 필시 우리의 뒤를 막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군을 거느리고
북쪽 언덕을 막고 보면 조조 군사가 건너지 못할 것이오. 20일이 못되어 하동의 양식이 떨어지고 보면 조조의 군사가 반드시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때 하남으로 쫓아 내려가서 치면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한수가 구태여 그럴 것 없네. 병법에 군사가 반쯤 건넜을 때 치라라고 한 말도 듣지 못했나. 조조 군사가 절반쯤 건넜을 때 자네가 남쪽 언덕에서 한 번 몰아치면 조조 군사는 다 강속에 빠져 죽을 걸세. 하고 일러주었다. 마초는 숙부 말씀이 심히 옳습니다. 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서 조조가 언제쯤 강을 건너는지 알아오게 했다. 한편 조조는 군마를 정돈하고 나자 병사를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위하로 나갔다. 인마가 강머리에 당도했을 때 해가 반짝 떠올랐다. 조조는 먼저 정예병을 내서 북쪽 언덕으로 건너가 명체를 세우게 하고 자기는 수하 호위군 장수 100여 명을 데리고서 칼을 잡고 남쪽 언덕에 앉아서 군사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이 와서 뒤에 백포 장군이 이르렀습니다. 하고 고했다. 사람들은 그가 곧 마초임을 알고 일제히 배로 달려가고 강변에 있던 군사들이 서로 앞다퉈 배에 오르느라 떠드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조조는 그대로 꼼짝 않고 앉아 칼을 잡고서 떠들지 말라고 일렀다. 사람의 고함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들리며 적병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때 배 위에서 한 장수가 몸을 날려 언덕 위로 뛰어오르며 적병이 왔소이다. 승성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고 불렀다. 조조가 보니 허저다. 조조가 그래도 입으로는 여전히 저기 온들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머리를 돌린다. 보니 마초가 벌써 불과 100여 부밖에 안 되는 곳에 와 있다. 허저는 즉시 조조를 잡아서 끌고 배에 오르려 했다. 그러나 배가 이미 언덕에서 한 길 넘어 떠나서 허저는 조조를 둘러엎고 몸을 날려 배에 뛰어올랐다. 이때 수행하는 자들이 모두 물로 내려와서 배전을 붙잡고 저마다 먼저 타려고 다투었다. 배가 작아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형세였다. 허저는 칼을 빼 배전을 잡은 손들을 닥치는 대로 찍어 그들을 모조리 물속에 처박은 다음 급히 배를 내어 하류를 바라고 내려갔다. 허저는 선미에 서서 분주히 삿대질을 하고 조조는 허저의 가랑이 밑에서 넙죽 엎드려 있었다. 마초가 뒤를 쫓아 강가에까지 와보니 배는 어느 틈에 강을 절반이나 건너갔다. 그는 곧 활에 살을 매겨 수하 장수들에게도 강변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활을 쏘라고 분부했다. 화살이 빗발치듯 했다. 허저는 혹시나 조조가 상할까 두려워 왼손으로 말 안장을 들어서 막는데 마초가 쏘는 화살이 한 대도 빗나가는 것 없이 배 위에 놓졌던 사람들을 맞춰 물에 떨어뜨리고 배 안에 있던 수십 명도 모두 화살에 쓰러지고 말았다. 배를 모는 사람이 없으니 배는 그만 급류 속에서 뱅뱅 맴을 도는데 허저가 홀로 위력을 떨쳐 두 널쩍다리 틈에 배에 키를 끼고 흔들며 한 손으로는 상아떼를 잡아 배를 버티고 또 다른 손으로는 안장을 들어 조조에게로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냈다. 이때 마침 위남 현령 정비가 남산 위에 있다가 마초가 조조를 심히 급하게 쫓는 것을 보고 조조가 위기에 처했구나 하고 곧 영찬에 있던 마소들을 모조리 밖으로 몰아내니 산과들에 깔린 것이 모두가 소와 말이다. 서량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는 모두 돌아서서 서로 앞다퉈 마소들을 붙잡느라 조조를 쫓는 데는 마음들이 없었다. 이로 인해서 조조는 유행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조조는 북쪽 언덕에 이르는 길로 곧 배와 뗏목을 모조리 부숴 물속에 처박게 했다. 여러 장수가 조조가 강으로 피난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구원하러 왔을 때는 조조가 이미 언덕에 오른 뒤였다. 허저는 몸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살이 모두 갑옷 위에 꽂혀 있었다. 여러 장수가 조조를 영체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 문안을 드리자 조조는 껄껄 웃었다. 내 오늘 하마터면 조그만 도적에게 붙잡힐 뻔했구나. 허저가 말했다.
누군가 마소를 불어놓아 적을 꼬이지 않았더라면 적들은 필시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고 말았을 것입니다. 조조가 적을 꼬인 자가 누구냐? 라고 묻자 아는 자가 있다가 대답했다. 위남 현령 정비입니다. 조금 있다가 정비가 들어오자 조조는 공이 좋은 계책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만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이오. 하고 치사하며 그를 전군 교위로 삼았다. 정비가 아뢰었다. 적이 비록 잠깐 물러가기는 했으나 내일 필연 다시 올 것이니 좋은 계책을 써서 막으셔야겠습니다. 내 이미 준비하고 있소. 조조는 장수들을 불러서 분부했다. 각기 여러 패로 나누어 강가에 용도를 쌓아서 채각을 삼되 적이 오는 때는 군사들을 용도 밖에 깔아두고 안에는 기들만 두릅 꽂아 놓아 의병을 삼고 다시 강 언덕에 자모를 파고 짐짓 목책을 세워서 강 안쪽을 가려놓은 다음에 군사를 내서 꼬이면 적들이 급히 오다가 빠지고 말 것이다. 적들이 빠지거든 곧 내달아치게 하라. 한편 마초가 돌아가서 한수를 보고 말했다. 조조를 거의 사로잡게 되었을 때 웬 장수 하나가 용맹을 떨쳐 조조를 넘고 배로 올라가 버렸으니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 들음에 조조가 극히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서 장전 시위를 삼으니 이름은 호위군이라. 효응한 장수 전이와 허저로 그들을 거느리게 했다던데 전이는 이미 죽었으니 조조를 구한 자가 반드시 허저일 것이네. 이 사람이 용력이 과인해서 남들이 모두 호치라고 부르는 터라 만일에 만나거든 소홀하게 다루지 말도록 하게. 저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조조가 강을 건넜음에 장차 우리 뒤를 엄습할 것인데 속히 쳐서 그가 영체를 세우지 못하게 해야지. 만약에 영체를 세우게 두었다가는 깨뜨리기가 쉽지 않으리라. 제 어리석은 소견에는 단지 북쪽 언덕만 굳게 막아 저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질이 영체를 지키고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강을 돌아 조조와 싸우면 어떻겠나. 그러면 방덕을 선봉으로 삼아 숙부를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는 방덕과 함께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위남으로 지쳐나갔다. 조조가 여러 장수로 하여금 용도 양편에서 적을 유인하게 하는데 방덕이 먼저 갑옷 입은 마병 천여기를 거느리고 지쳐 들어가다가 함성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과 말이 다 함께 함정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방덕은 훌쩍 몸을 솟구쳐 그 속에서 뛰어나와 평지에 서서 그 자리에서 4~5명을 죽이고 겹겹이 둘러싼 포위 속을 뚫고 나왔다. 이때 한수가 적의 포위 속에 들어서 형세가 한창 위급했다. 방덕이 다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구해내려고 하는데 마침 조인의 수하장수 조용과 마주쳤다. 방덕은 한 칼에 글을 찍어서 말 아래 거꾸로 들인 다음에 그의 말을 빼앗아 타고 한 가닥 혈루를 뚫고 한수를 구해내어 동남쪽을 바라고 도망쳤다. 그 뒤를 조조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접응하여 조조의 군사를 쳐서 물리치고 다시 군사들을 태반이나 구해낸 다음 날이 저물려까지 싸우다가 돌아갔다. 인마를 점고해보니 장수로 정은과 장행을 잃었고 함정 속에 빠져 죽은 군사들은 200여 명이나 되었다. 마초는 한수와 의논했다. 마초가 계책을 냈다. 만약에 시를 끌다가 조조가 위와 북편에 영치를 세우는 날에는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밤에 경기를 거느리고 가서 적이 영체를 들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군사를 나누어 앞뒤에서 서로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 이리하여 마초는 스스로 선봉이 되고 방덕과 마대는 후군을 삼아 그날 밤에 바로 가기로 했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수습해서 위와 북쪽에 주둔하고 장수들을 불러서 아직 우리가 영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적이 업신여기고 우리 야영을 치러 올 것이다. 사면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중군은 비워놓았다가 호포가 울릴 때 복병이 모조리 일어나면 가히 한 번 북을 쳐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분부하여 모든 장수는 영을 받고 군사들을 매복해놓았다. 이날 밤에 마초가 먼저 성의로 하여금 30길을 이끌고 한 발 앞서가서 적정을 알아보게 했더니
성인은 인마가 없는 것을 보자 바로 중군으로 들어갔다. 조조의 군사는 서량 병사가 온 것을 보자 곧 호포를 놓아 사면에서 내달았는데 그들이 에워싼 것은 단지 30기뿐이었다. 성위는 하우연의 손에 죽었다. 그 뒤에 곧 잇따라 마초가 등 뒤부터 방덕, 마대와 함께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벌떼처럼 몰려들어왔다. 능하게 군사 매복은 하느라 했으나 맹장들이 앞다퉈 달려드니 무슨 수로 당해내랴. 대체 승부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